안녕하세요. 나미입니다. 여기에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채널 구독하시고 곧 시작될 이야기를 저와 함께 들어주세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던 것은 내가 결혼하는 모습이었다. 나는 나의 남자친구 고건에게 27일 동안 간절히 부탁했다. 마침내 그는 나랑 혼인신고를 하러 가기로 약속했다. 나는 혼인신고소 앞에서 퇴근 시간까지 기다렸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바로 그날 고건의 소꿉친구 진설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고건과의 혼인신고서를 자랑스럽게 올렸다. 나는 그때서야 고건에게 내가 처음 부탁했던 날 그가 이미 진설아와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 고건에게서 미안하다는 메시지가 왔다. 유하야, 설아가 가족에게 결혼을 강요당하고 있어. 그녀가 불 속에 뛰어드는 걸 볼 수가 없었어. 3일만 기다려줘. 3일 뒤에 이혼하고 너와 결혼할게. 3일 후 깔끔한 정장 차림의 고건이 혼인신고소 앞에 나타났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나의 문자 메시지뿐이었다. 고건, 다시는 만나지 말자. 장례식장. 나는 엄마의 영정사진을 보며 눈물을 쏟았다. 엄마는 홀로 나를 키우셨고 내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다. 그런데 마지막 소원마저 들어드리지 못했다. 엄마의 병이 위중하다는 것을 알고 나는 6년 동안 사귄 고건에게 혼인신고를 해달라고 애원했다. 내가 떠난 후에도 나를 보살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엄마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다. 나는 고건에게 27일 동안 매달렸지만 그는 늘 핑계를 댔다. 첫째 날 진설아의 차가 고장 났다고 했고 다음 날은 그녀의 이사를 도와야 해서 바쁘다고 했다. 26째 날은 그녀가 위경련이 재발해서 돌봐줘야 한다고 했다. 만약 오늘 진설아가 그 혼인신고서를 올리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그의 거짓말에 속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고건을 위해 수많은 변명을 생각했지만 그가 이미 결혼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해질녘까지 엄마의 병상 앞에 꿇어앉아 있을 때 고건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다. 이렇게 늦었는데 왜 아직 안 와? 어디야? 내가 데리러 갈게. 나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예전 같았으면 응석을 부리며 그의 품에 안겼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 없었다. 고건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유하야, 어디 있어? 병원. 고건은 멈칫했다. 그제야 내가 며칠 동안 엄마를 간병했다는 것을 떠올린 듯했다. 기다려, 내가 병원으로 갈게. 통화가 끝나자마자 나는 슬픔을 억누르고 엄마의 장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10분 뒤 그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다. 유하야, 설아와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야 해. 다음번에 꼭 어머님 뵙고 올게. 나는 놀라지 않았다. 지난 2년간 그의 입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바로 다음번에 꼭이었으니까. 두 사람의 기념일을 놓쳤을 때 다음번에 꼭 만회할게라고 했다. 엄마를 만나러 가기로 약속해놓고 나타나지 않았을 때 다음번에 꼭 갈게라고 했다. 혼인신고를 미뤘을 때도 내일은 꼭 시간 낼게라고 했다. 그는 내가 항상 용서할 것을 알았기에 거리낌 없이 나를 상처 입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음이 없었다. 왜냐하면 엄마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었고 나 역시 그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집에 가지 않고 병원에서 밤을 새웠다. 고건은 밤새도록 문자를 보내고 수없이 전화를 걸었다. 나는 읽지도 받지도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회사에 가서 사직서를 준비했다. 고건은 회사의 창립자였고 나는 평범한 디자이너였다. 그가 맨손으로 회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나는 그와 함께했다.
하지만 지금 회사에서 나의 위치는 보잘것없었다. 내가 사라져도 고건은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내가 사직서를 인쇄하고 있을 때 고건이 불쑥 내 뒤에 나타났다. 그의 시선 아래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인쇄물을 집어들었다. 그는 나를 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인쇄 다 했어. 그는 나의 차가운 태도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심유하 잠깐 나 좀 따라와. 고건의 부름을 받고 그를 따라가자 주변 동료들은 곧바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너희들 들었어. 고 대표 결혼했대. 정말. 그래서 심유하랑 고 대표 사이가 어색했던 건가? 내연녀였네. 심유하는 늘 내연녀를 싫어한다고 떠들어댔는데 역시 이 바닥은 다 똑같지. 아버지가 다른 여자 때문에 엄마와 나를 버렸고 평생을 고생하게 했다. 그런데 이제 고건 때문에 나는 내연녀로 불리고 있었다. 사무실에서 고건은 나를 안으려 했고 나는 한 발짝 물러섰다. 고 대표님, 여긴 회사입니다.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아직도 화났어. 오늘 저녁에 어머님 뵈러 가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필요 없어요.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고 나는 엄마가 고건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았다. 만약 고건 때문에 내가 내연녀로 불리는 것을 아신다면 엄마는 분명 나에게 화를 내실 것이다. 고건은 나의 이상한 태도를 느낀 듯했다. 잠시 침묵하다가 그가 말했다. 이틀만 더 지나면 설아와 이혼하고 그때 우리 혼인신고하자. 그러고는 나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건 어머님께 드리려고 준비한 인삼이야. 건강에 좋대. 나는 인삼을 보며 멈칫했다. 그의 마음이 너무 늦게 도착했다. 엄마에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내가 침묵하자 고건의 눈빛에 걱정이 스쳤다. 무언가를 말하려던 순간 다급한 전화 벨소리가 울려 그의 생각을 끊었다. 그는 전화를 꺼내 나를 힐끔 쳐다보며 망설이더니 결국 몸을 돌려 떠났다. 나는 진설아의 전화라는 것을 알았다. 어차피 그녀는 고건의 합법적인 아내였다. 나의 마음에는 더 이상 미동도 없었다. 어차피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그 후 나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나의 갑작스러운 사직 요청에 장 부대표는 이미 준비라도 한 듯했다. 유하 씨, 고 대표님이 알아서 잘 정리해 주실 겁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비웃었다. 모든 사람의 눈에 나는 고건이 회사에 들여놓은 작은 새에 불과했다. 그는 이미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고 믿었다. 그 누구도 내가 그의 공식적인 여자친구였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나는 깊은 상처를 입고 떠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다. 회사를 떠나려 할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고건과 진설아를 마주쳤다. 나를 보자마자 고건의 눈빛이 흔들렸고 본능적으로 변명하려 했다. 오해하지 마, 내가 설아를 데리고 온 건.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진설아가 그의 팔짱을 꼈다. 우리 남편 회사 구경하러 왔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설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유하야, 신경 안 쓰지. 그녀는 나를 도발적인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나는 묵묵히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그들에게 길을 비켜주었다. 고건은 나를 보며 망설이는 표정이었다.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했지만 결국 진설아에게 이끌려갔다. 그날 오후 화장터에서 나는 엄마가 한 줌의 재로 변하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나는 엄마를 납골당에 안치했다. 해가 질 때까지 고건은 나타나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도 없었다. 나는 슬프지 않았다.
그의 방해가 없으니 엄마가 더 편안하게 가실 수 있을 것이다. 엄마의 영혼도 내가 그와 계속 얽히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고 그와 결혼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6년의 사랑은 여기서 끝내야 했다. 납골당을 떠나 집으로 걸어가는 길 나는 오랫동안 밤길을 혼자 걸어본 적이 없었다. 예전에는 엄마 손을 잡았고 그 후에는 고건의 팔짱을 꼈다. 이제부터는 혼자 걸어야 했다. 나는 곧 익숙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새벽이 되어서야 나는 집에 도착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고건은 소파에 기대어 문자를 보내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그의 찌푸린 미간이 풀렸고 그는 곧바로 달려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어디 갔었어?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하고. 내가 신고할 뻔했잖아. 나는 멈춰서 그의 손에서 내 손을 뺐다. 엄마 옆에 있었어. 방해받고 싶지 않았어. 내가 엄마 이야기를 꺼내자 고건의 얼굴에 그날 낮의 말이 떠오른 듯 죄책감이 스쳤다. 그는 갑자기 나를 간절히 바라보며 작은 상자를 꺼내 나에게 건넸다. 나는 반사적으로 상자를 받아 열었다.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나는 멍해졌다. 예전에 고건은 내 손을 잡고 내가 결혼 반지를 끼고 혼인신고서를 들고 엄마 앞에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맹세했었다. 나는 그 날을 얼마나 많이 기다렸고 얼마나 많이 기대했던가. 하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었다. 나는 상자를 닫아 그에게 돌려주었다. 고건은 눈살을 찌푸리며 무언가를 깨달은 듯 어색하게 말했다. 이제 12시가 지났으니까 하루만 더 기다리면 설아와 이혼할 수 있어. 약속했던 거 잊지 않았어? 내일 내가 직접 이 반지를 끼워줄게. 그리고 우리 혼인 신고 하러 가자. 나는 그의 달콤한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알았어. 피곤해. 먼저 쉴게. 고건의 얼굴에 미소가 굳어졌다. 그는 나의 무관심을 처음으로 깨달은 듯했다. 그의 눈빛에 당혹감이 스쳤고 그는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바로 그때 진설아가 나의 잠옷을 입고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졸린 눈으로 나를 보자마자 고건의 팔에 매달려 애교를 부렸다. 오빠, 유하 돌아왔네. 얼른 씻고 자자. 고건은 나를 보며 다급하게 해명했다. 설아가 가족이랑 싸워서 하루만 거실에서 자게 해줬어. 그는 내가 오해할까 봐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말했다. 괜찮아. 나 엄마 집에 가서 하루 잘게. 고건은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내가 그렇게 단호하게 동의할 줄은 몰랐던 것 같다. 하지만 진설아는 내가 마음을 바꿀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몸을 돌려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내가 여행 가방을 끌고 집을 나서려 할 때 고건은 여전히 거실에 서 있었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눈빛의 죄책감이 점점 뚜렷해졌다. 결국 진설아의 재촉에 못 이겨 그가 입을 열었다. 내일 우리가 혼인신고를 하고 나면 너와 함께 어머님을 뵈러 갈게. 다음 날 아침 나는 모든 짐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회사에 들러 인수인계를 했다. 회사에 들어서자마자 동료들의 이상한 시선을 느꼈다. 내가 지나가자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진설아가 나의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야 나는 왜 분위기가 이상한지 이해했다. 모두들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는 척했지만 그들의 눈은 끊임없이 이 전쟁터를 훔쳐보고 있었다. 내가 오자 진설아는 오만한 표정으로 턱을 치켜들었다. 오늘부터 내가 정식으로 출근하기로 했어.
나는 여기 앉을 거니까 너 다른 곳으로 가. 나는 그녀를 보며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 짐 좀 정리할게. 우리는 아주 조용하게 대화했지만 동료들의 눈에는 내가 정식 부인에게 밀려나는 불쌍한 사람으로 보였다. 나는 모든 것을 해명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어쨌든 진설아는 고건과 혼인신고를 한 합법적인 아내였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한들 나 자신만 더 비참해질 뿐이었다. 내가 짐을 다 정리하고 떠나려 할 때 고건이 다가왔다. 내가 여행 가방을 안고 있는 것을 보고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어디 가는 거야?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진설아가 먼저 말을 가로챘다. 오빠 언니가 나한테 자리 양보해줬어. 나 이 자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 내가 떠나려는 것을 보고 고건은 다급하게 내 손을 잡았다. 안 돼, 여긴 내 자리야. 누구도 앉을 수 없어.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가 좋다면 앉게 해줘. 어차피 나 사직했어. 누가 앉든 나랑은 상관없잖아. 고건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어두웠고 그의 표정은 짐작할 수 없었다. 내가 여행 가방을 안고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고서야 그는 정신을 차렸다. 고건은 휘파람을 불며 책상을 정리하던 진설아를 거칠게 밀치고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뺨을 때렸다. 내가 너와 가짜 결혼을 한 건 내가 내 머리 위에 앉으라고 한 게 아니야. 너 뭘 착각하는 거야? 내가 경고했던 거 잊었어. 심유하에게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회사를 떠난 후 나는 고건에게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내일 혼인신고소 앞에서 기다릴게. 내가 초대한 전문의가 내일 어머님께 갈 거야. 우리가 서류를 마치고 함께 어머님을 뵈러 가자.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고건 안녕. 나는 모든 짐을 챙겨 공항으로 향했다. 다음 날 고건은 방금 받은 이혼 서류를 들고 혼인신고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비행기는 곧 착륙할 예정이었다. 목적지는 남해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항상 꿈꿔왔던 해안 도시였다. 이곳에는 고건도 진설아도 나를 숨막히게 했던 소문도 없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을 뚫고 내려가는 풍경을 보며 문득 6년 전의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 떠올랐다. 고건은 온몸이 흠뻑 젖은 채 우리 집 아래 서서 고개를 들고 고백했다. 유하야, 내 곁에 있어 줘. 내가 너를 꼭 행복하게 해줄게. 휴대폰을 열어보니 17개의 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었다. 가장 최근 메시지는 5분 전이었다. 유하야, 나 혼인신고소 앞에 있어. 너 언제 와? 나는 화면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피식 웃었다. 참으로 아이러니했다. 27일 동안 간절히 부탁했지만 결국 3일 뒤에 너와 결혼할게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리고 3일이 지난 지금 나는 그의 거짓말을 폭로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손가락이 익숙한 번호 위를 스쳤다. 6년의 대화가 마치 영화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빗속에서 흠뻑 젖은 채 고백하던 밤 창업 초기라면 한 봉지를 나눠 먹으며 살던 새빵 첫 계약을 따내고 기뻐서 나를 안고 빙글빙글 돌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기억은 진설아가 나의 잠옷을 입고 그의 팔에 친밀하게 기대고 있던 이미지에서 멈춰섰다. 나는 6년 동안 고건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손을 놓을 수 있게 되었다. 어쩌면 사람들이 말하듯 사랑의 해방과 자유는 때때로 짧은 순간에 찾아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승무원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되돌렸다. 고객님 출구는 이쪽입니다. 고건과 함께 창업하던 시절 나는 꿈과 자존심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잃었다.
6년의 기다림 27일의 애원은 진설아의 한 번의 이사보다 못했다. 나는 내가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희생하면 완벽한 결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받은 것은 끝없는 거짓말과 심장을 꿰뚫는 상처뿐이었다. 내가 소중히 여겼던 사랑은 그의 눈에 그저 심심풀이 장난에 불과했다. 그는 나를 한 번도 마음속에 둔 적이 없었다. 나는 문득 돌아가시기 전 떨리는 손으로 나의 옷자락을 꽉 잡던 엄마의 여인 손을 떠올렸다. 탁한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유하야, 엄마 안심시켜줘. 나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고건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고건이 다시 전화했다. 나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고 그의 모든 연락처를 삭제했다.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하고 나의 손으로 6년간 나 자신과 그를 묶어왔던 집착을 끊어냈다. 한 번 떠나기로 마음먹었다면 혼인신고소 앞에서 망설여서는 안 되었다. 그때 고건은 이혼 서류를 꽉 쥔 채 서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눈부시게 붉은 마지막 알림이 떴다. 그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상대방이 수신을 거부했습니다라는 문구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의 목이 메었고 쓴맛이 올라왔다. 오빠 진설아는 10cm 하이힐을 신고 달려왔다. 정성껏 화장한 그녀의 얼굴에는 뒤틀린 미소가 번져 있었다. 가짜나 그 빌어먹으려니 다시 무릎 꿇고 오빠한테 빌 거라고 기대했던 거야? 거울에 비친 남자의 붉어진 눈이 보였다. 진설아가 그의 소매를 만지려 하자 그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고건에 몸짓은 바람을 일으켜 진설아의 실크 스카프를 날려버렸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대리석 기둥을 붙잡았고 그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연기 이제 그만해. 이 빌어먹을 년아. 오 오빠 뭐라고 했어. 진설아의 동공이 27번 수축했다. 고건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날카로운 이혼 서류의 모서리가 그의 손바닥을 찢었다. 27일 동안 유하가 나한테 부탁할 때 너는 12번 위경련이 났고 차가 7번 고장났고 4번 폭행당했고 심지어 내가 키우던 강아지도 4번이나 급성장염에 걸렸어. 진설아, 내가 정말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야? 혼인신고소 로비에서 서류를 작성하던 커플들은 몰래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고 있었다. 진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정성껏만 롤머리는 식은땀에 이마에 달라붙었다. 그때는 오빠가 자발적으로 나를 도와서 가족을 상대했던 거잖아. 이제 와서 순정남인 척하는 거야? 유하가 여기 있을 때 오빠가 그 여자한테 뭘 해줬는데. 닥쳐. 고건은 전자 호출기 화면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쳤다. 거미줄 같은 금이 순식간에 퍼졌다. 그녀의 엄마가 아팠을 때 그는 일부러 잊었던 기억들이 갑자기 몰려왔다. 새벽 3시에 프린터 옆에 웅크리고 앉아 디자인을 수정하던 나의 뒷모습, 병상 옆에서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를 꽉 쥐고 있던 나의 손가락,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여행 가방 바퀴가 내던 규칙적인 소리. 진설아는 그의 눈빛에 겁을 먹고 반 발짝 물러섰지만 이내 허리를 곧게 폈다. 이제 와서 슬픈 척해. 그 여자가 혼인신고 해달라고 애원할 때 오빠는 그 여자가 귀찮다고 했잖아. 오빠가 뭐라고 했더라. 맨날 아픈 거 들먹이면서 감정에 호소한다고. 망할. 내가 닥치라고 했지.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창밖의 참새들을 놀라게 해 흩어지게 했다. 경비원들이 곤봉을 들고 뛰어왔을 때 그들은 늘 고고하고 냉담했던 고 대표가 전 아내의 옷깃을 잡고 벽에 밀어붙이는 것을 보았다. 값비싼 캐비아 코트가 바닥에 끌려 엉망이 되었다.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공항을 나섰다. 끈적하고 짠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나는 바닷가 근처의 낡은 아파트를 빌렸다. 집주인은 하얀 머리의 할머니였는데 인자하게 웃으며 열쇠를 건네주었다. 아가씨, 이 방은 풍수가 아주 좋아. 들어오는 사람마다 운이 좋아진다고. 나는 벽에 얼룩덜룩한 벽지와 해바라기 스티커를 올려다보았다. 문득 엄마가 창가에 해바라기를 심는 것을 좋아하셨던 기억이 떠올랐다. 해바라기는 정말 멋져. 늘 빛을 향해 있잖아.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날 거야.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서둘러 뒤돌아 눈물을 닦았지만 어느새 문가에 서 계신 할머니와 마주쳤다. 그녀의 손에는 파릇파릇한 해바라기 새싹 화분이 들려 있었다. 전에 살던 사람이 두고 갔어. 그녀는 화분을 내 품에 안겨주었다. 입가의 주름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나는 아가씨랑 이 화분이 인연이 있는 것 같아. 3일 후 나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면접 제의를 받았다. 포트폴리오를 들고 바닷가가 보이는 사무실로 들어섰다. 바닷바람이 종이를 펄럭였다. 책상 뒤에 앉아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금태 안경 아래 그의 눈이 빛났다. 이 포트폴리오 2년 전 국제 젊은 디자이너 전시회에 출품됐던 건가요? 세 장 속의 새라는 제목이었죠. 임태준의 손가락은 고건이 나에게 전시회에서 철수하라고 강요했던 바로 그 그림을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한 물에 담근 옥처럼 부드러웠다. 나는 멍해졌다. 그건 내가 고건과 함께 창업할 때 몰래 보냈던 작품이었다. 그 후 그는 회사가 조용히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며 나에게 철수하라고 강요했었다. 나는 아직도 누군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제가 그렸어요. 나는 치마를 꽉 쥐었다. 창고에 웅크리고 앉아 스케치를 하던 밤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고건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커피를 스케치에 쏟아부으며 차갑게 비웃었다. 고객이 원하는 건 상업적인 작품이야. 이런 낡은 깃털이 무슨 가치가 있어? 가치가 있죠. 아쉽게도 모든 디자인을 보지는 못했지만요. 임태준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그림 속에서 몸부림치는 새의 깃털을 가볍게 쓸었다. 날개가 부러져도 자유를 그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자체로 매우 흥미롭죠. 임태준은 금태 안경을 살짝 밀어 올렸다. 안경알 뒤의 눈은 초승달 모양으로 휘었다. 제가 그 해 심사위원이었어요. 가장 높은 점수를 드렸었죠. 내일 출근하세요. 월급은 예전의 3배예요. 조건은 3장 속의 새 시리즈를 완성하는 거예요. 문제 없죠. 고 대표님 진설아 씨 또 오셨습니다. 비서가 문 밖에서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 여자 꺼지라고 해. 고건은 갑자기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다. 화면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가자마자 진설아의 하이힐 소리가 다가왔다. 오빠, 왜 그래? 심유하가 정말 오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녀는 최신 명품 가방을 들고 차에 기대어 섰다. 붉은 입술에는 조롱하는 미소가 번졌다. 이제 온 세상이 오빠가 전 애인 때문에 새로 결혼한 아내를 버렸다는 걸 알잖아. 정말 순정이네. 내가 그 여자 이야기를 꺼낼 자격이 있어? 고건은 그녀의 손목을 꽉 쥐었다. 뼈가 부러질 것 같은 힘이었다. 내가 결혼을 강요받는 척하고 가짜 결혼을 해달라고 애원하지 않았다면 유하는 떠나지 않았을 거야. 진설아는 아파서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웃었다. 그때 누가 설아야 나는 영원히 내 편이야 라고 말했지. 누가 가족과 해결하고 나면 이혼할게라고 했지. 이제 와서 나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녀는 갑자기 그의 손을 뿌리쳤다. 정성껏 손질한 긴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이마에 달라붙었다. 고건 5년 동안 우리 집 차원으로 회사 지원 받았잖아. 이제 와서 다리 끊는 거야? 유리창은 두 사람의 뒤틀린 모습을 풍자적인 꼭두각시극처럼 비추고 있었다. 고건은 어릴 때부터 설아라고 부르던 이 여동생이 갑자기 낯설고 섬뜩하게 느껴졌다. 너 계산적이었구나. 일부러 유하 엄마가 위중할 때 혼인신고하고 일부러 결혼 사진을 올려서 그녀를 자극한 거지. 그래서 뭐. 진설아는 그의 말을 끊었다. 눈물과 마스카라가 섞여 검은 줄무늬를 만들었다. 내가 12살 때 오빠가 내 무릎 상처에 붕대를 감아줬을 때부터 나는 오빠 눈에 나만 보이게 하겠다고 다짐했어. 그 가난한 심유하가 뭐야? 오빠랑 새방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던 애가 이제 회사가 커졌다고 그녀가 안주인 자리에 어울려. 잊지마 창업 자금은 내가 아빠한테서 속여서 받은 거야. 이제 와서 오빠의 수상한 장부들을 정말 조사해볼까? 닥쳐. 두 번째 뺨은 첫 번째보다 더 강하게 날아왔다. 진설아의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튕겨져 나갔고 햇빛 아래 눈부신 빛을 냈다. 재무팀 왕 부장은 갑자기 일어섰다. 고 대표님이 방금 진설아 씨 개인 계좌로 얼마를 송금했더라.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지난달에 진설아 씨가 회사 카드로 명품 가방 긁어댄 거 들었어. 심 디자이너가 사직하던 날 카메라에 진설아 씨가 그 여자 컴퓨터에 커피 쏟는 거 찍혔대. 요즘 고 대표님이 법무팀에 자주 들락날락하는 이유가 있었네. 진설아는 갑자기 심유하의 사진 액자를 움켜쥐고 군중 속으로 던졌다. 다들 입 닥쳐. 위선자들. 전에는 너희들이 심유하를 내연녀라고 했잖아. 이제 와서 정의로운 척하네. 유리가 깨지는 소리 속에서 마케팅팀의 이씨는 차갑게 웃었다. 우리 눈은 멀지 않았어. 지난달에 한밤중에 고 대표님 방에서 어떤 여자가 수건만 두르고 나오는 거 봤다니까. 거짓말 마. 진설아는 스테이플러를 던지려 했지만 고건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는 졸업사진 속의 유화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의 목을대가 심하게 움직였다. 내가 감히 그 여자 물건에 손대. 진설아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하이힐로 짓밟았다. 이런 싸구려 액자는 진작에 버렸어야지. 고건 정신 차려. 심유하는 지금 어느 남자 침대에 누워있을지 누가 알아. 행정팀의 장씨가 들고 있던 세제통을 진설아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유하 언니 선인장 화분 더럽혔을 때부터 이러고 싶었어. 바닷바람이 짠내를 풍기며 창문을 스쳤다. 나는 스케치북에 마지막 선을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문가에 기대어 있던 임태준의 눈빛과 마주쳤다. 그는 두 잔의 커피를 들고 있었고 안경알 뒤의 눈은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완성된 세 장 속의 새의 마지막 날개 도안은 처음 스케치보다 3개의 균열이 더 있네. 나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그림 속의 새의 날개는 부서졌지만 끈질기게 위로 뻗어 있었다. 그날 밤 창고에 웅크려 앉아 조용히 스케치하던 나의 심정 그대로였다. 나는 손을 뻗어 커피를 받았다. 쓴맛이 혀끝에 퍼졌다. 균열은 새 장을 벗어나기 위한 대가죠. 하지만 바로 그 균열에서 빛이 스며들 수 있어요. 임태준은 갑자기 몸을 숙였다. 그의 긴 손가락이 스케치 가장자리를 가볍게 쓸었다. 그의 소매가 내 손등을 스쳤다. 갑작스러운 온기에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움츠렸다. 그는 살짝 웃더니 사진 뭉치를 나에게 밀었다. 고객이 다음 달 패션 위크의 세 장 속의 새 세트를 전시하고 싶어 해요.
진짜 새 깃털을 박아 넣을 생각인데. 새 무서워해요. 예전엔 그랬어요. 나는 하얀 황새 사진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고건이 창가에서 키우던 참새 모형을 쓰레기통에 버리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은 새장 안에 갇히는 게 더 무서워요. 임태준의 시선이 잠시 내 손가락에 머물렀다.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려 서랍에서 리본으로 묶인 상자를 꺼냈다. 열어봐요. 안에는 새 깃털 모양의 브로치가 있었다. 은색 깃털은 금실로 감겨 있었고 가운데에는 햇빛 아래 반짝이는 작은 돌멩이가 박혀 있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그것은 2년 전 고건이 찢어버렸던 바로 그 디자인이었다. 이제 임태준에 의해 현실이 되었다. 그녀가 전시회에서 철수해야 했을 때 내가 이 스케치를 주었어요. 임태준의 목소리는 바다의 안개처럼 부드러웠다. 이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밤늦게 스튜디오에는 책상 스탠드에 희미한 불빛만 남아 있었다. 나는 펜을 물고 스케치를 수정하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임태준은 얇은 담요를 안고 다가왔다. 그의 몸에는 밤이슬의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었다. 여기 기온차가 커요. 심 디자이너가 감기 걸리면 새장 속의 새 작업이 늦어지잖아요. 그제야 나는 얇은 셔츠 한 장만 입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따뜻한 담요가 내 어깨에 덮여 있었다. 임태준은 자연스럽게 내 옆에 앉아 내가 여러 번 수정했던 스케치를 집어들었다. 여기를 바다를 묘사하기 위해 파란색으로 그라데이션 하려고 했어요. 네, 하지만 적절한 원단을 못 찾았어요. 내일 제가 데려갈게요. 그는 갑자기 말을 끊었다. 안경알 뒤 그의 눈은 스탠드 불빛을 따뜻하게 반사했다. 눈 감아봐요. 나는 왜인지 모르게 그의 말대로 했다. 어둠 속에서 후각은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해졌다. 삼나무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임태준이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손 내밀어 봐요. 차가운 실크 조각이 내 손바닥에 떨어졌다. 눈을 뜨자 내 눈앞에는 푸른색 그라데이션 원단이 있었다. 불빛 아래 원단은 달빛 아래의 바다처럼 은색으로 반짝였다. 이탈리아에서 수작업으로 만든 거예요. 전 세계에 세 조각밖에 남지 않았죠. 그의 손가락이 원단 가장자리를 가볍게 쓸었다. 이걸로 다음 패션 위크 오프닝 드레스를 만들어 볼 용기가 있나요? 만약 실패하면요. 두려워하지 마요. 실패하면 같이 실패하면 되죠. 그는 갑자기 떨리는 내 손목을 꽉 잡았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천을 뚫고 내 심장으로 전해졌다. 심유하 자신의 날개가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는 법을 배워야 해요. 패션 위크 전날 밤 나는 드레스 자락이 머리카락에 엉켜서 무대 뒤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다. 그때 탈의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임태준이 문가에 기대어 휘파람을 불었다. 곤경에 처한 공주님을 구할 기사님이 필요한가요? 임 대표님, 기사님 정신을 잘못 쓰시네요.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스스로 머리카락을 풀려고 할 때 그가 내 손목을 잡았다. 움직이지 마. 그는 어디선가 은색 가위를 꺼냈다. 차가운 가위 날이 나의 목을 스쳤다. 걱정 마요. 예전에 엄마 드레스 허리 수선도 해봤으니까. 그가 머리카락을 자를 때 그의 숨결이 내 목덜미를 스쳤다. 탈의실의 불이 갑자기 깜빡였다. 깜박이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는 거울에 거의 붙어 있었다. 임태준은 무의식적으로 헝클어진 내 머리끝을 만졌다.
그때 무대 밖에서 사회자의 카운트다운 소리가 들렸다. 이제 무대에 오르실 시간입니다. 그는 반 발짝 물러서서 가위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순식간에 임 대표의 평온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기억해요. 오늘 밤의 모든 박수갈채는 새장을 탈출한 새를 위한 거예요. 쇼가 끝난 후 나는 무대 뒤에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사교 활동을 하는 임태준을 지켜보았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는 완벽한 가면을 쓴 듯했다. 군중이 흩어진 후 그는 갑자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비 속으로 달려와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가요, 제가 뭐 하나 보여줄게요. 검은 차는 밤을 가로질러 바다 절벽 옆에 멈췄다. 임태준은 트렁크에서 철제 새장을 꺼냈다. 안에는 10여 마리의 흰 비둘기가 날갯짓을 하며 웅성거리고 있었다. 이제 새장 속의 새의 진짜 마지막 막이에요. 그는 새장 문을 활짝 열었다. 달빛이 하얀 날개에 부딪혀 반짝이는 빛을 냈다. 와서 심 디자이너 당신의 손으로 그들을 자유롭게 해줘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부드러운 깃털을 쓰다듬었다. 새들의 날갯짓 하나하나가 내 손바닥을 얼얼하게 만들었다. 마지막 새가 새장을 떠났을 때 임태준은 갑자기 뒤에서 나를 껴안았다. 흠뻑 젖은 정장이 야른 내 셔츠에 달라붙었다. 그들이 당신 대신 날아가는 것 같네요. 그의 뜨거운 입술이 나의 귓불을 스치더니 갑자기 떨어졌다. 미안해요, 내가 잠시 이성을 잃었어요. 나는 그가 빼려는 손을 꽉 잡고 몸을 돌려 그의 입술에 키스했다. 짠 바닷바람이 오렌지 향과 섞여 우리 입술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는 잠시 멍해졌다가 갑자기 나의 뒤통수를 잡고 깊이 키스했다. 파도 소리가 우리의 모든 울음을 삼켜버렸다. 고건의 회사 재정 문제는 썩은 그물처럼 구멍이 뚫려 결국 드러났다. 이 모든 것은 진설아의 의도적인 보복의 결과였다. 그녀는 고의로 고건의 개인 계좌와 회사 장부를 섞어 놓았다. 일련의 가짜 거래들은 독사처럼 그의 목을 졸랐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이사회 구성원들이 등을 돌렸고 언론은 고건의 공금 횡령 스캔들을 대서특필했다. 내가 한 짓이지. 고건은 진설아의 사무실 문을 걷어찼다. 그의 눈은 궁지에 몰린 야수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진설아는 느긋하게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했다. 신선한 핏빛처럼 붉은색이었다. 오빠가 나를 의심한 지 오래됐잖아. 이제 와서 따지는 거야? 그녀는 사진 뭉치를 던졌다. 그 안에는 한밤중에 모임 장소를 드나드는 고건의 흐릿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말해봐, 이 사진들이 공개되면 오빠의 순정남 이미지가 유지될 수 있을까? 고건은 주먹을 꽉 쥐고 차갑게 웃었다. 내가 내 아빠의 밀수 증거 서류 복사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무실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진설아의 손에 있던 매니큐어 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일주일 후 진설아의 아버지는 밀수 혐의로 체포되었고 진씨 집안의 모든 재산은 압류되었다. 고건의 회사도 감사 폭풍 속에서 파산을 선언했다. 한때 화려했던 건물은 봉인 테이프가 붙어 웅장한 무덤과 다름없었다. 고건, 이제 우리 빚은 끝이야. 진설아는 여행 가방을 끌고 공항 보안 검색대 앞에 섰다. 그녀의 화장은 시든 장미처럼 번져 있었다. 고건은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녀가 예전에 폭행당한 흔적이라고 속였던 그것이었다. 그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너 같은 사람은 지옥도 더럽다고 싫어할 거야. 진설아의 동공이 수축했다. 그녀는 즉시 몸을 돌려 북적이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3일 후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요트 폭발 사건이 보도되었다.
잔해 속에서 그들은 진설아라는 이름의 여권 하나를 발견했다. 남해의 장마는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물처럼 찾아왔다. 나는 디자인 스튜디오로 스케치북을 안고 뛰어 들어갔다. 임태준이 우산을 들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심 디자이너의 시간 엄수지수는 개선이 필요하네요. 그는 웃으며 우산의 빗물을 털어냈다. 금태 안경이 김이 서려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바로 그때 쉰 목소리가 빗속을 찢으며 들려왔다. 유하. 고건이 길모퉁이에 서 있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고 값비싼 정장은 걸레처럼 구겨져 있었다. 그의 손에는 색이 바랜 벨벳 상자가 꽉 쥐어져 있었다. 약속을 지키러 왔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우울한 빗속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는 빛을 잃고 있었다. 고 대표님 기억력이 참 나쁘네요. 나는 작게 웃었다. 그 반지의 약속은 오빠가 27번째로 진설아에게 달려갔을 때 오빠 손으로 부서뜨렸어요. 흠집난 반지 하나로 모든 죄를 속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임태준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내 어깨를 감쌌다. 그는 그녀의 6년을 망가뜨렸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으려는 건가요? 고건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지만 여전히 고집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오빠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나는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고건 오빠의 후회는 우리 엄마 묘의 풀 한 포기도 키우지 못해요. 임태준은 갑자기 주머니에서 깃털 모양의 브로치를 꺼냈다. 은빛이 빗속에서 차갑게 빛났다. 고 대표님, 이거 알아보시겠어요? 고건의 동공이 수축했다. 그것은 그가 찢어버렸던 바로 그 스케치 속의 디자인이었다. 그는 종이었지만 그녀는 이미 새로운 날개를 키워냈어요. 임태준은 브로치를 내 옷깃에 달아주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났다. 고건은 미친 듯이 웃으며 임태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 그 여자는 본질적으로 여전히 나를 위해 라면을 끓여주던 그 여자야. 너는 그저 내가 버린 것을 주었을 뿐이라고. 찰싹. 그의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갔다. 나는 손을 휘둘렀고 손바닥이 얼얼했다. 나의 눈빛은 마침내 흔들렸다. 이건 우리 엄마의 마지막 유언을 모욕한 대가야. 나는 다시 한번 뺨을 때렸다. 이건 나의 6년 진심을 짓밟은 대가야. 세 번째 뺨을 때리려 할 때 임태준이 나의 떨리는 손목을 잡았다. 손 더럽히지 마요. 그를 쫓아내. 뒤에 있던 2명의 경비원이 다가와 고건을 눌러 끌고 갔다. 임태준은 나를 안았고 그의 손가락은 따뜻하고 굳건했다. 고건. 나는 마지막으로 빗속에 웅크린 그를 돌아보았다. 오빠는 이미 썩었어. 3개월 후 플래시 셀의 아래 세 장 속의 새 시리즈는 패션쇼장을 뒤흔들었다. 부서진 날개들은 황금빛이 빛나는 망토로 변했다. 막이 내리자 나의 뒤에서 수천 마리의 하얀 비둘기들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낡은 방의 눅눅한 텔레비전 화면 앞에서 고건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발 옆에는 술병들이 가득했다. 텔레비전은 임태준이 심유하에게 청혼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술병을 바닥에 던졌다. 유리 조각이 그의 손바닥에 깊이 박혀 피가 흘렀다. 축하해. 그는 남은 술병을 들고 허공에 건배했다. 피와 술이 섞여 진설아의 사망 신고서 위에 떨어졌다. 우리 모두 이렇게 될 만했지.